제가 요양원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아들 내외가 죽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제 통장을 뒤지며 했던 그 말 한마디. 이 돈이면 요양원 10년은 버티겠다는 그 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요양원에 들어가 주지. 대신 그 돈으로 너희 인생을 끝내주마.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78 평범한 노인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노인이었습니다. 제 아내 김순자는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는 채소를 날랐고 아내는 좌판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민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고 졸업하면 사업 자금도 대줬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1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좋았습니다. 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한지영, 35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운해했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쁜 거 이해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3일을 버티다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친척도 몇 명 안 됐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아내는 인간관계가 좁았습니다. 조문객이 뜸하자 장례식장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옷을 입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빈소를 비운 시간은 10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통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확인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폭도 끝에서 아들 부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잔고가 얼마냐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이 돈이면 요양원 10년은 버틴다고. 그 웃음소리가 제 귀 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차가워지기도 전에 제 통장을 뒤지고 제 돈을 계산하고 제 여생을 요양원 10년으로 환산하는 그 모습. 그게 제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빈소 한구석에 앉아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뭘 잘못한 걸까 하고.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했습니다. 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 편하게 있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 놀람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요양원 가면 사람도 많고 좋을 것 같다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결심은 확고하다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비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장과 도장은 제가 보관하고 매달 직접 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 돈이니까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주가 하나 있는데 아직 어리다고. 올해 겨우 5살이라고. 그 아이 명의로 신탁을 설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절대 손댈 수 없도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제 전 재산 4천만 원은 손주 이름으로 신탁되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만 지정된 금액만큼 나갑니다. 아들 부부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신탁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는 제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 보증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아들이 식당을 확장할 때 제가 보증을 섰던 것입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보증을 해지하고 싶다고.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무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고령이라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서를 떼겠다고. 법적으로 보증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상사와 상의하러 갔습니다. 2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증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단, 아들이 대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아내와 찍은 오래된 사진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이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미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눈에는 재산 목록의 한 줄일 뿐이었으니까요. 요양원은 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폭도는 넓었고 방은 아담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203호실에 배정받았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육체는 여기 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폭수를 완성하는 그곳에. 첫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풍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해질녘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함께 걸으며 노을을 보던 그 시간을. 이제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식당에서 아침 식사. 오전에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 후에는 낮잠. 오후에는 산책이나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6시 식사. 밤 9시 취침.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는 요양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컴퓨터를 빌려 인터넷을 했습니다. 아들의 식당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리뷰 사이트에서 평판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제가 손주 사진이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방해받지 않고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달째 저는 아들의 식당이 확장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지점을 낸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제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 돈은 이미 신탁되어 담보로 쓸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보증도 이미 해지되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석 달째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보증이 해지되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보증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통장으로 담보대출은 가능하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손주 명의로 넘어갔다고. 신탁으로 묶여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귀먹고 눈먼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다 들었고 다 봤다. 그리고 결정했다. 내 돈은 너희 돈이 아니라고. 손주 돈이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와버렸다는 슬픔. 그 후로 석 달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식당 확장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도 뜸해졌습니다. 리뷰 사이트 평점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가 소홀해졌다는 불만이 늘었습니다. 음식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도 보였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장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흔들리면 가게도 흔들립니다. 6달째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요양원비를 2달째 연체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분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저는 직접 요양원비를 냈습니다. 신탁하지 않은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분간은 충분했습니다. 7달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면회를 온 것입니다. 모습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께 사과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직원 월급도 밀렸다고 했습니다. 집 대출 이자도 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신탁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탁은 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거짓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시냐고. 왜 자식을 이렇게까지 만드냐고. 저는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내 돈을 내 손주에게 준 게 잘못이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들을 벌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장례식장에서 들은 말 때문이라고.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요양원 10년짜리 짐으로 봤다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했다고. 공평한 거라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에서 통장을 뒤진 그 순간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고.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폭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고 잠을 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석 달을 더 버티다가 폐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해 고소당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아들 부부는 집도 잃었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작은 월세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주는 친정 부모님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폭스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이것이었나?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내가 원했던 복수였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원장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이곳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 1년 전 너희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정말 분노했다. 배신감을 느꼈다.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너는 나를 요양원 10년짜리 짐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다. 너희가 내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너희 사업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다. 너는 모든 걸 잃었고 나는 폭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민수야, 폭수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다. 밤마다 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3살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울먹이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때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전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돈이 끼어든 걸까? 언제부터 사랑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게 된 걸까? 아버지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너에게 돈만 주고 사랑은 제대로 주지 못했나 보다. 이제 아버지는 결정을 내렸다. 너에게 준 마지막 벌은 여기까지다. 신탁해둔 돈은 손주가 성인 될 때까지 묶여있다. 하지만 그건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 손주가 제대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너는 내 아이에게 주길 바란다. 그리고 민수야, 일어서거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저는 요양원을 나온 후 작은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민박이었습니다. 하루 2만 원,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민박 주인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폭수를 끝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폭수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박 주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시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손주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안 만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더 그리워진다고.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들과 멀어지니 오히려 더 생각이 났습니다. 미운 마음보다 그리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편지를 한 통 더 썼습니다. 이번엔 손주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읽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크면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 글을 읽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크면 이해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돈을 남겼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걸 기억하렴. 사랑이란다.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아주지 못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게 할아버지의 가장 큰 후회란다. 너는 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렴. 그리고 너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렴.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단다.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비록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지만 늘 내 행복을 바란다. 건강하게 자라렴. 착하게 자라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우체국에 가서 발송했습니다. 아들 네 집 주소로 보냈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크면 이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기침이 나고 숨이 차기도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려고였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박 주인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2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겠냐고. 치료를 받을 거냐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겠다고.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단, 통증 관리는 해야 한다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 있습니다. 건강은 많이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자주 누워 지냅니다. 민박 주인 할머니가 헌신적으로 돌봐주십니다. 식사도 챙겨주시고 약도 챙겨주십니다. 가족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주시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그게 인정이라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어제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다. 아버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병이 깊어졌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오히려 평온하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너무 가혹했구나. 폭수라는 이름으로 너를 너무 아프게 했다.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민수야, 너도 용서하렴. 내 자신을. 그리고 다시 시작하렴.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분명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손주를 잘 키우렴. 아버지가 너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너는 내 아이에게 주렴.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아들아. 처음부터 끝까지 늘 사랑했다. 이제 아버지는 엄마 곁으로 간다. 50년을 함께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도 언젠가 우리를 만나면 그때는 웃으며 만나자. 안녕, 내 아들아.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민박 할머니께 부탁해 발송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풍경입니다. 이제 곧 아내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고. 아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웃으며 말하겠죠. 당신답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끝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50년 전처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용서가 답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참고 참다가 후회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가족과의 갈등, 화해의 경험, 후회되는 순간, 감사한 기억.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방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건강하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